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화 K 시간이죠. 세 분 모셨어요.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그리고 알파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유난히 바쁜 날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얘기 먼저 하죠. 어제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한미 간의 2+2 회의가 잠정 이제 취소 연기됐다라는 보도를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그 기재부 장관 인천공항에 있다가 그냥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네, 바로 문자가 와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일단 뭐 미국 측에서는 재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한테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이메일로 통보를 했다고 해요. 이메일로? 네, 이메일로 통보를 해서 갑작스럽게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일정을 잡을 건지 또 무슨 일인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오전에 또 뉴스를 살피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죠. 어저께 취상한 베센트 재무장관이고 네. 오늘 상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그 트럼프의 약간 아바타 같은 느낌. 말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합의를 읽었을 때 한국의 입에서 일종의 욕설이 나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협상을 앞두고 그리고 사실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서로 뭐 이렇게 째려본다, 뭐 견제한다 이런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상당한 무리죠. 그렇죠. 네, 상당한 무리고, 네, 지금은 뭐 미국의 외교적인 정상적인 외교를 바라는 나라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고,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네. 네, 일본은 이번에는 생각보다 못했어요. 협상을. 일본 협상 결과. 네.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일본 측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이게 분리하는 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돼버렸죠. 어떻게 보세요? 그 일본 쪽에서 네. 이제 협상을 하고 내부에서 뭐 그나마 선방했다 혹은 이게 뭐야? 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유사하게 압박할 그렇죠. 거라는 뜻이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 상무부 장관의 멘트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아, 한국을 압박하는 역할은 이분이 맡았나 보다. 러트닉이 예, 대놓고. 국가 백합 예, 이렇게. 원래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이 직접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로 늘 그렇죠. 예, 주로. 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앱스타인 파일 문제로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역할은 요 사람이 맡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요. 네. 사실 2+2 협상이 어쨌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돌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거 한국에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온갖 얘기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사이에. 네. 저는 아직도 트럼프를 모르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외교적 프로세스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거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상적인 외교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베트남하고도 원래는 11%로 실무자들이 네.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인데?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베트남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거든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일도 그 말을 반박을 맞아요. 하니까. 중요하진 번복할 않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가. 마지막 동아줄처럼 그렇죠. 알아봐야 되는. 예, 그래서 저분 입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일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상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2+2 회담이 이게 갑자기 취소됐다고 해서 우리 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본다면 이분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중요한 거는 옆에서 많은 보좌관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들은 얘기 중에서 하나 본인이 꽂히는 거. 네. 그 꽂히는 게 본인 입에서 탁 튀어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실무진들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뭐 원하는 것들 듣고 하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그 꽂힐 만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을 저는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 되는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 네.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네. 있는데요. 그 트럼프의 True Social이라는 자기 그 SNS. 거기 한일 그 미일 협정이 이제 타결되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올렸는데 바로 올렸죠? 제가 그 글을 읽었더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인 기와인데 일본인 기와였으면 이 사고 마인드로 근데 너무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말투가 네. 너무 안 좋아요. 야, 너는 이미 일본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뺨을 때리고 돈을 뺏어갔는데 그러면 동네 양아치라면 그래 이제 우리는 친구다 뭐 이렇게 좀 막판에 이제 기분 좋게 해줬을 텐데 때리고 돈을 뺏고 난 다음에다 이렇게 좀 약간 역을 좀 약간 매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근데 네.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갔는데 네. 타결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의 동등한 친구고 우리는 앞으로도 할 것들 많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체면이라도 조금 세워주는. 제면을 좀 세워주는데 일본에다가 그것도 안 해준 걸 보고 거의 이- 조롱하듯 썼잖아요. 망신죠. 예.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게 미국 언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바라보고 있고 결과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살짝 다릅니다. 일본이 네.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예, 일본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이것도 가져왔고 이것도 가져왔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구체성을 가지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약속해줬던 것 중에서 네. 구체적으로 일본이 확실하게 미국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미국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안줄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손해 보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5,500억 달러 이거 어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일본이 왜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대출에 대해서 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그거를 그냥 민간 차원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데 네. 정부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컨트롤을 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 급하게 서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서둘렀다는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거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홍보할 만한 것들이 엄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게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트럼프가 자기가 세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자동차를 만드는 네, 공장들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15%를 합의가 했어요. 근데 미국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공장들은 캐나다에 멕시코에 있는데 네. 캐나다에 멕시코는 25%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일본 차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때 미국 차보다는 훨씬 더 싸게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인지를 못해요. 혹은 모른 척하거나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처음에 트럼프가 또 이게 성격 급하니까 X에 뭐 하여튼 글을 딱 올리고 SNS에 글을 올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쪽에서는 자세하게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반응을 잘 안 하고 그냥 조금씩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넌 떠들어라. 우리는 문서가 따로 있다. 약간 뭐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특히 SNS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는 거짓말을 한다. 뭐 하늘은 파랗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디폴트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찌 됐든 다시 돌아가서 2대2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베스턴스 장관이 갑자기 연기했잖아요. 알파오 기자님은 이걸 약간 이제 두 가지 이걸 약간 신경전으로 보는 건지 일부러 기선 제압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의 캐릭터상 베센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소식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했는데 정확하게 뭔가를 뜯어날 만한 저 구멍을 못 찾았어요. 단순히 뭐 배가 아파서 내가 못 나오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알려면 그 뭔가 좀 약간 얘기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설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냥 너 집에 돌아가라고 괜히 기선제압을 한 건지 전혀 아닌 정말 엉뚱한 네. 이유가 있는 건지 아직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떻게 트럼프 알겠습니까? 정권 때는 좀 약간 설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네. 그 언론 대응이 옛날만큼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굴씨가 말다 뭐라고 하면 그 이제 국정원들의 실장이잖아요. 네, 네. 아, 애가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뭘 보고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귀국을 했어요. 네. 한 나흘 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만났지만 정작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크 루비오 장관을 못 만났고 다만 유선으로 통화했다라는 네.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보통 외교적인 사안은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너무 설들이 난무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루비오 그 장관을 호출해가지고 그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유선으로 얘기 충분히 다 했고 지금 약간 협상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무진들하고 할 얘기는 다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미국 측에서 원한 거는 처음에 2+2였어요. 이것도 다 재무 통상 쪽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협상 전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아예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쪽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에요. 그렇죠. 자,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경제재생 담당상이에요. 네. 우리는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국 측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과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게 저는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동차가 미국 주요 수출품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관세 중요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안보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던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 네. 사실 아시아 태평양에서 핵심 전력이 중국 견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이 퇴보하는 사이에 중국은 조선 쪽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네. 중국 군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해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데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 부분에 꽂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라 어디야? 찾으니까 한국이란 말이죠. 거북선을 만드는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항로 얘기를 했거든요. 알래스카 네.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측이 원하는 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우리랑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귀국했을 때 나온 얘기가 지금 한미 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꽤 중요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국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한미 관계 전반, 그러니까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서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맥락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크 루비오는 국무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책이 4개예요. 4개. 국무장관 했죠. 그리고 5월 1일 날 마이크 월트 쫓아낸 다음에 NSC 그 대행을 지금 마크 루비오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제개발처장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기록보관소의 소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이 많다라는 거는 얼마나 역할이 없으면 이 4개를 다 맡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면 트럼프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결정은 트럼프가 하고요. 그럼 내각들은 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결정하는 말을 수습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성락 안보 우리 실장하고 마크 루비오 지금 보좌관하고 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우리 조현 외무장관하고 서로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앱스타인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진짜,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지금은-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앱스타인 파일이 가장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2주 내내 앱스타인이 네. 거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악명이 높은 파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 여성을 성착취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네, 최소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그렇죠. 알려졌죠. 네, 네. 그리고 그런 파티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그 중에 트럼프가 있을까 말까 하는 소문도 계속 돌고 있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다 그 파일에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 때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앱스타인을 까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마가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트럼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앱스타인 파일이 대부분 민주당 엘리트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무조건 까야 하겠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무조건 까겠다. 근데 막상 대통령 되다 보니까 앱스타인 파일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나가니까 마가 중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갑자기 말을 바꿔서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앱스타인스 파일 한 이달 내내 시끄러운데요. 아, 제 보기에는 네. 왜 이제 일단 사진들도 있고 우리 드 대통령님의 사진도 있긴 한데 같이 찍은 사진들. 근데 이제 앱스타인이 크게 문제화가 되는 시절이 2000년 이후로부터이거든요. 네. 뭐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네. 근데 대규모 범죄를 일으키는 시절이 2000년 이후인데 제 보기엔 트럼프도 그걸 보고 어차피 나는 애랑 컨택트하고 지냈던 시절이 90년대이니까 네. 내가 애를 까도 크게 나는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계산 플러스 자기 지지자 세력도 하나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제 형이 민주당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뿐만 아니고 마가 세력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 있어요. 네, 네. 깊은 정부. 네, 네. 근데 이 딥스테이트 다 연결되는 거는 앱스테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앱스테인 사건을 터트리면 이 딥스테이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오케이 내가 당선되면 건강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앱스테인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검찰을 거기에다가 앉힌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 세력이 그걸 보고 거길로부터 이제 분노가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공개할 사람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건을 덮은 사람을 임명을 했네. 그럼 우리한테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여기를 이 지역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일론 머스크야. 머스크. 이게 사실은 올해 초에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일종의 이제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보도됐는데 트럼프는 최근에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라고 대충 어떻게 무마하려고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약간 조용하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가 그때 트럼프랑 깨진 다음에 6월 5일 날 갑자기 앱스타인 파일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툭 던지면서 네. 거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게 불거진 건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 이게요. 사실은 그럼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이 앱스타인 파일에 집착을 하느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본인이 정치 아웃사이더로 대선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실컷 지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들은 이미 공고한 기득권화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썩은 엘리트들이 네. 지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걸 들어가서 다 깨부셔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광. 와. 네. 그러니 신선하죠. 그래서 사실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딥스테이트 얘기하고 마가가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공고화된 엘리트 권력.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어. 그거를 제대로 깨줄 사람은 역시 트럼프밖에 없어.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역시도 내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1기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랑 같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2기 때 딱 되니까 갑자기 2월에 펜본디 법무장관이 그러거든요. 내 책상 위에 파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 5월에 갑자기 내가 이거 봤는데 별 내용이 별거 없어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DNI 국가정보국 국장 역시도 이거 별로 거 없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왜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시간 낭비를 하고 집착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가 세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두 번째 대통령이 되더니 저 사람도 결국은 저렇게 썩은 엘리트화 됐구나. 역시 기득권이구나.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에 앱스타인 50번째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체 여성을 그린 외설적인 그 축하 편지를 보낸 거 그거 공개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를 내면서 본인하고 이제 좀 친했던 루퍼트 모독이라고 하는 네. 폭스뉴스도 가지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가지고 있는 이 언론계 미디어계 거물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 못 나가게 해라. 편집장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하죠. 근데 네. 그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4조 원의 소송을 걸잖아요. 그런데 23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후속 보도를 해요. 이름 있던데?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면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대 맞아서 정신 없는데 또 한 대를 더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미국 내에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느냐? 머스크가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민주당도 존재감이 없었고요. 네. 민주당을 공격하는 주류 언론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리가 생긴 거예요. 트럼프를 네. 공격할 수 있는. 네. 심지어 마가 세력 내부의 균열까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균열되고 있죠. 네. 그러면 미국 주류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당 하원에서도 그렇고 야 이걸 제대로 물고 늘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래도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어. 네. 이걸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너무 좀 신기한 현상인 게 뭐냐면 네. 보통 그동안 경제 실권자하고 정치 실권자가 붙으면 경제 실권자가 항상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머스크는 그렇죠. 이번 싸움에서는 패배제가 아니고 승자가 나온다면 네. 뭐 좀 약간 얼마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 네. 그 100억 달러 지금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 참 재밌는 게 머독하고 원래 루퍼트 머독하고는 친했죠. 절친이었잖아요. 네. 친구였고 그리고 루퍼트 머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스랑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뭐 뉴욕 포스트인가요? 네, 갖고 다 있는데 가지고 있죠. 폭스는 조금 조용해. 원래 트럼프 친 트럼프 성향이었으니까 좀 조용한데 월스트리트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독은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바로 언론인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짜고치고 코스톱. 견제 짜고 치는 곳도 네, 모독 언론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공화당 경선에서 네. 플로리다 주지사 쪽을 밀었었거든요. 디센티스. 그때도 사실은 트럼프 쪽을 밀지 않았어요. 나 트럼프 아. 버렸어라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가 취임하니까 또 트럼프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머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진 힘으로 네. 트럼프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 조절도 하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 신문보다는 방송 쪽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입김에.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좀- 폭스뉴스가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많이 다루면 폭스뉴스 시청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그렇죠. 관계. 상생하는 관계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폭스뉴스를 통해서 본인 어떤 내각 사람들, 장관들 막 주요 인물들 출연시켜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심지어 자기 며느리를 거기 폭스 진행자로 앉혔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예. 아주 꼼꼼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넘어가면 가자 지구 관련해서 지금 28개 국가들이 이제 대놓고 가자 지구 거의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기근을 유도하고 사람을 그냥 굶어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몇 달째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있다. 크리미널이라고 하면서 28개국이 최근에 공동 성명을 냈고 이 와중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선생님 그 프랑스 넘어가기 전에는 네. 그 26개국 그 얘기를 좀 해야 아, 되는데 자, 보고타에서 모였거든요.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지금 오랫동안 좀 약간 보수 정권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진보 정권으로 넘어갔던 나라인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콜롬비아는. 그러다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모였어요. 모일 때도 튀르키예는 엄청나게 장구를 쳤거든요. 그래 이제 서양 세력하고 중동 이렇게 서양에 있는 양심 세력하고 이제 중동이 손을 잡아야지 우리는 이스라엘 막을 수가 있다. 네. 엄청나게 장을 지고 북을 지고 그랬어요. 튀르키예는. 그래서 보고타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다가 일단은 성명서 내는 건 오케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성명서 내봤자 무슨 의미예요. 왜냐면 무슨 액션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액션 플랜도 발표하자. 튀르키예는 뭐야? 그런 건 없어요? 액션 플랜은 왜 굳이? 그러다가 액션 플랜 나왔어요. 어떤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군사용으로 쓸만한 물건들의 이제 수출은 금지. 아 그렇구나. 튀르키예는 우리 어차피 이스라엘 상대로 열심히 외교전을 벌으니까 여기 사인하는 거 좀 약간 안 되겠다고 하고 사인 안 하고 왔어 튀르키예는. 아 그래요? 예. 막판에 빠졌군요.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는 자꾸 네. 이스라엘 욕하고 이스라엘 뭐라고 하고 진짜 제일 심한 말을 지금 튀르키예가 하는데 막상 이제 액션 필런으로 사인하려고 했을 때는 나 어차피 말로 열심히 하니까 행동이 안 들어갈게요. 역시 알파 기자님은 튀르키예 민낯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그 네. 튀르키예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왜냐면 자기 국민 언젠가 알 텐데 이렇게 앞뒤가 안 해명했어요. 맞네. 우리는 어차피 너무 열심히 네. 할 걸 했기 때문에 굳이 사인을 안 했다. 굳이 이것까지 사인할 필요는 없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최근에 가재지구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 음식이 없어서 구호 물자를 이제 보관함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아이들 우유 좀 달라고 했더니 거기 총 쏘고 이게 너무 참상이 심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더 이상 이게 어떤 서방이 이중잣대로 이걸 계속 그냥 방관하고 있긴 뭐 했던 건지 사실 굉장히 예외적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G7 국가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에 두 국가 해법이 공식적인 그렇죠. 해결 방안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트럼프가 들어서면서부터거든요.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기 시작하니까 서방 국가들도 눈치를 본 그랬죠. 거거든요. 네. 원래는 그게 맞는 건데 자, 그 상황에서 나머지 중동 국가들도 트럼프가 추진하던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외교 복원 또는 이게 외교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한테 우리가 뭔가 반대급부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를 보장해 주려고 했던 그런 거에 중동 국가들도 적절히 발맞추면서 졸지에 그 두 국가 해법이 얘기하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일이 돼버린 거죠. 네, 자, 네. 그 상황에서 스페인은 가장 먼저 이거는 두 국가 해법 얘기해야지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말 가자에서 그런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하고 지금 비인도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일은 이미 2년 넘게 벌어지고 있던 네,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심각해졌다고 해서 이 일이 벌어졌겠느냐. 전 그게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마크롱이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또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제스처로만 거죠. 하는 거다. 그렇죠. 진정성은 아니, 떨어지고. 그것보다는 그 네. 1차 대전 때는 사이스피커 협정으로는요. 그 이제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는 원래 프랑스한테 약속된 땅이었어요. 네. 영국에 3중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네. 일단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날아가시면 그래도 좀 약간 시리아하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콘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레바논하고 시리아는 나의 나와바리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프랑스를 그쪽 동네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에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아니 사우디는 이스라엘은 모르겠고 이라크는 모르겠고 네. 최소한 시리아하고 레바논 정도는 나의 나와바리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튀르키하고 이스라엘이랑 짜고치고 여기서. 네. 그래서 프랑스는 여기에 대해 엄청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팔레스타인 인정. 들어. 근데 이거 진짜 그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인정하면 네.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G7 국가에서는 인정한 국가가 없어요. 그 G7 중에선 처음이죠. 네, 국가로 인정하는 건 처음이 될 거예요. 네. 일리아 교수님, 그 지금 요즘 외신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속내는 네타냐후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아. 이런 발언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저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반대하는데 네타냐후가 본인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저렇게 막 나가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물론 이제 트럼프는 숟가락 하나 얹는 모양새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언제까지 네타냐후를 저렇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유리할 때까지. 유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건지 모르겠네요. 유리하죠. 일단은 미국 내에서는 아마 유대인 로비가 있을 거고 당연히. 네. 또 트럼프가 네타냐후랑 같은 편을 들면서 뭔가 받는 게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를 관리하는 네. 그런 배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항상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는 꾹 참을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그 뉴스 속보들 외신에서 많이 떴는데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분쟁 지역에서 그 다시 한번 그 갈등이 일어났고 군사적으로 지금 서로 총을 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최소한 여러 명 지금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민간인까지 사망하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네네. 이게가 태국과 캄보디아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이긴 한데 약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왜 싸워? 예, 이런 게 약간 있어요. 의외이긴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거의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고 땅 문제도 있었고 또 캄보디아
그 구역에 있는 네. 사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대국이 그거 반발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이제 그 태국 총리의 사적인 그런 통화 내역이 유출되면서 그거는 네. 약간 마치 친캄보디아적인 그런 발언이 노출되면서 그랬어요? 태국 내에서도 엄청난 막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아. 또 그 국내적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그랬군요.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하고 또 저는 그게 보다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이 나라들 간에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보다 조금 더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의 세계 패권을 놨으니까 여기저기 계속 무력 갈등이 일어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시작해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파키스탄과 인도,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안 좋은 트렌드예요. 왜냐면 저는 2년 전에 네. 그 캄보디아 태국을 다녀왔어요. 네. 태국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갔다가 다시 태국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야 여기서 지금 분노가 누적되고 있는데 언젠가 폭파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도 조그만 누군가 말을 잘못하면 네. 바로 양측에서도 이렇게 언론이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에타이 하잖아요. 무에타이는 이제 태국의 스포츠잖아요. 왜냐면 네. 무에타이니까. 근데 태국 그 캄보디아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캄보디아고 이름이 또 뭔가 다르게 한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앙코르와트 아시다시피 시엠리페 있잖아요. 근데 시엠리페는 사실은 말을 풀어주면 시엠은 시암이고 태국 이름이 배국이 거기서 배배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원래 태국 거다라고 해서 태국에 있는 좀 약간 소수 극우파 세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형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찰도 뭐냐면 네. 사찰이 국경에 있어요. 국경에 있는데 네. 사찰의 거의 몸은 캄보디아에 있는데 사찰의 입구는 태국 쪽에 있어요. 그랬구나. 예. 완전 국경에 있는. 네. 근데 그 위험하다. 사찰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태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찰의 원래 몸 자체가 엉터리가 그 캄보디아 쪽에 있는데 캄보디아 그걸 가서 유네스코에다가 등재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 식민지 시절 때 태국의 주변 나라들이 이제 유럽하고 프랑스가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을 지네들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 양쪽도 지금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싸울 만한 틈이 없었고 분위기가 안 되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보이지 않는 네. 단일 정당제이고 원래 네. 다른 정당이 있긴 하지만 뭐 항상 똑같은 정당이 계속 당선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태국도 뭐 물론 민주주의이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군부는 시세고. 그 왕이 또. 네. 왕이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이런 분쟁들이 네. 거기 있는 정권들을 좀 약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일리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외신들을 보면은 그 외교 전문가들이나 이제 분쟁 전문가들 혹은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흘러가는 모습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다극 체제로 가는 길에 이 온갖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요즘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지구인으로서 불안하다는 우려스럽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넘어서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학 K였고요.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그리고 알파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